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원래 저는 계획대로라면 올가을에는 유부녀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도왔다는 말 아시죠? 그야말로 조상이 도운 파혼을 하고 골치 아플 뻔한 결혼을 피했고 지금은 결혼할 뻔했던 사람과 완전히 사이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은 파혼하실 때는 깔끔하게 둘 사이만 정리하면 끝인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염치 없이 질척거리는 파혼남 엄마와도 한바탕 하고 헤어졌습니다. 물론 이긴 사람은 저라서 다행히 이불킥은 안 하고 산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지만 결혼하기 전 예비 부부는 특히나 서로 숨기는 게 없고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나중에 변명하기로는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결혼 전부터 자기 원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사람이 바로 제가 결혼까지 할 뻔한 예비 남편이었네요. 예비 남편과 저는 연애 기간은 고작 2년 정도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대학 선후배로 사회생활하면서 다시 만난 사이거든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계통의 회사이고 업무도 비슷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가까워지면서 서로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귀자고 수줍게 고백하던 그 인간의 주둥아리가 진심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호감이 있다며 사귀자는 말을 할 때 제가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그 인간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미래를 함께 할 사람 아니면 함부로 만나자는 말을 못하는 나이야. 그건 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우리 결혼 전제로 사귀어 볼래?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너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거든. 서로 성격은 알지만 앞으로 차차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배.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싫어요. 돈 없는 건 이해해도 사귀는 사람 속이거나 다른 짓 하는 건 용서 못 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사귀는 사이에 기본 아니야? 너한테 거짓말할 일은 절대 네버 없을 거야. 사귀는 사이에 기본이라는 말을 당당하게도 내뱉었던 인간이 아주 감쪽같이 저를 속였었죠. 어쨌든 결혼말 나올 당시 제 나이가 32이었어요. 저도 30이 넘어가면서 어쩐지 결혼이 늦는 게 아닌가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 결혼 준비를 서둘렀는데 이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작정하고 상대를 속이면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랐어요. 사귀다 보면 사실 서로의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기 마련이잖아요. 어쩌다 보니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난 예비 남편은 그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이 없다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유독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인도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 인사하고 나서 저와 꼭 결혼해야겠다고 느껴서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짐작하기로는 그래도 우리 친정이 남편 집보다는 형편이 좋은 편인 거 보고 저를 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엄마는 물론 아빠도 예비 사위인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비 남편이 그때 보니까 굉장히 알랑방구를 잘 피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찌나 살랑거리고 아빠 비위를 잘 맞추던지 아빠가 아주 꼼뻑 넘어가시더라고요. 장인어른,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에 말뚝에 두고 절한다는 말 아시죠? 제가 딱 그 심정인 거 아세요? 저는 소연이가 좋다고 하면 처갓집 대리사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연이를 좋아해요. 절대 실망시켜드릴 일 없을 테니 저 믿고
딸 맡겨주세요. 뭐야? 대리사위? 요즘 대리사위를 자처하는 사위가 다 있구먼. 하지만 내가 자식이고 사는 건 실례. 결혼하면 둘이 독립해서 둘 힘으로 살아야지. 그 정도로 우리 딸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이해함세. 장인어른, 저 농담 아닙니다. 사실 둘이 열심히 돈 모으려면 나가는 돈이 없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둘 다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약속했으니 우리 힘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빚을 져야 하는 게 명백해서요. 당분간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고 하면 소연이가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가 식구들과 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래. 일단 자네 뜻은 알겠네. 그렇지만 우리 소연이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아빠는 예비 남편이 처가살이 발언에 꽤나 놀란 얼굴이 되셨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결혼해서 딸을 키고 살 생각은 전혀 없는 분들이었어요. 아마 예비 남편은 처가살이를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제가 좋아할 줄 알았나 봅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길래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아빠는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결혼해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공연히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너스레를 떠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치 않은 프로포즈를 흔쾌히 받아들인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요. 처음 만나본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둘 중에 차남이었는데 이미 형은 결혼했고 이제 막 두 돌 지난 아기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예비 아주버님인 셈인 거죠. 그리고 예비 형님도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맞벌이였고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형 결혼할 때는 부모님이 전셋집을 마련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예전부터 집안 형편이 아주 좋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세간살이를 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시댁은 경기도 시흥이었는데 저는 나고 자란 게 서울이라 그 동네가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살다가 최근에 분양받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새 아파트라 그런지 집이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수도권 아파트이니 가격이 아주 싸지도 않을 거고요. 남자친구 말만 듣고 많이 기대하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궁색한 살림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가, 우리 식구 될 사람이니 이제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말해도 되는 거지? 너도 우리 영석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영석이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여유가 많이 없어. 게다가 우리가 이 집 사서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 큰돈 나갈 일이 좀 많았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지를 못할 것 같구나. 남자 쪽에서 많이 보태야 마땅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사실은 돈 모아서 결혼하라고 말렸는데 저놈이 늦기 전에 결혼해서 새 출발하고 싶다니 도리가 없는 걸 어쩌겠니. 네, 어머니. 저도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결혼 준비 문제 차차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저도 아직 서로 금전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너희 친정에서도 도와줄 형편은 안 되는 거지?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을 거다. 자식 결혼하는데 안 돕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사실 저는 친정 도움 안 받고 하고 싶어요. 우리 힘들로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그러자 어머니는 대출이라는 말을 듣더니 펄쩍 뛰시는 겁니다. 어머, 얘! 우리 아들 이름으로 대출은 절대 안 된다. 처음부터 빚내서 시작하면 벗어나기 힘든 거야. 네 친정에서 못 도와준다면 차라리 우리랑 합가해서 살던가 아니면 돈 합쳐서 작게 시작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렴.
도움은 못 주시겠다면서 우리가 대출받는 건 뭐가 그리 못할 일이라고 펄쩍 뛰시는가 했는데 예비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소연아, 일단 구체적인 건 나랑 상의하자. 오늘은 대충 우리 집 사정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엄마, 일단 오늘은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저랑 소연이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래, 엄마도 그 걱정은 안 하고 싶구나. 그래도 둘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 얼마나 좋으니. 네 형은 사업한답시고 결혼해서 저 고생하잖아. 내가 아주 네 형술 얼굴 볼낯이 없어서 죽겠다. 뭔가 예비 시댁의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리러 간 건데 시댁의 결혼자금 도움을 안 받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 좀 그렇더라고요. 결혼 약속은 했지만 막상 시댁에서 우리 결혼 준비는 도와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석연찮은 느낌도 있었고요. 보통은 자식이 결혼하면 아주 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아주 잘 사는 분들은 아님에도 제가 혹시 결혼 준비하는데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솔직히 오픈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더 미룰 것 없이 솔직히 서로의 상황을 얘기하자고 했어요.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서로 통장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인증을 한 건 아닙니다만 대강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결혼 예산은 어찌하면 되겠다는 것만 파악했습니다. 그때 놀랐던 생각보다 예비 남편이 모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예비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은 제가 1년 먼저 입사한 선배입니다. 저도 32이라는 나이에 1억이 넘는 돈을 모아놓았는데 남편은 아무리 저보다 돈 번 기간이 짧다고 해도 사회생활 몇 년 동안 하면서 3천만 원 남짓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연봉 8천, 남자친구는 7천 중반 정도 됩니다. 둘 다 기술직이다 보니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하자는 말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황당했어요. 오빠, 이 돈밖에 없으면서 왜 결혼하잔 말을 먼저 꺼낸 거야? 나는 하도 당당하게 결혼하자길래 돈을 꽤나 모아놓은 줄 알았잖아. 우리 둘이 돈 합쳐도 전세는커녕 반전세 월세도 못 얻겠다. 결혼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모을 때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합가 얘기도 한 거야. 일단 처음에 결혼 비용 아끼고 나중에 분가하면서 제대로 살림 전부 마련하는 건 어때? 그럼 그때 합가 어쩌고 한 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다는 거야? 내가 어디 그런 걸로 농담이 나는 사람으로 보여?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든 너네 집이든 같이 살 생각 있다니까 그러네. 신혼 때 시댁이랑 살면 너 불편할 것 같아서 처가살이도 제안한 건데 너는 정말 싫어? 나는 이 나이에 결혼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 땡빚을 내서라도 우리 공간에서 살고 싶어.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대체 왜 그동안 돈을 못 모은 건데?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봐. 이대로 결혼하는 건 아니다 싶어. 저는 평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재테크는 관심이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요. 월급 대부분은 은행 적금으로 풍차 돌리기를 합니다. 미국 펀드 정도만 장기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지금까지 1억이 넘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3천만 원밖에 없다는데 대체 이 돈으로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살림을 들여놓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결혼 정년기 다른 여자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모르는 힘든 사정이 있었다면 둘이 여행을 다니거나 좋은 곳에 다니며 데이트 비용을 쓰는 것도 심사숙고했을 테니까요. 남자친구는 나름의 변명을 하긴 했어요. 소연아,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힘들 때가 있었어. 취업하고 나서도 학자금 대출을 혼자 다 갚았고 부모님도 도와드리다 보니까 돈이 쉽게 안 모이더라.
우리 형 결혼할 때 내가 모은 돈 2천 정도 보태주다 보니까 더 힘들었지. 형 보태준 돈은 결혼할 때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형제라지만 작은 돈도 아니잖아. 형이 사업하는 것만 잘 되었다면 나 결혼할 때 가만히 있겠어? 근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힘들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상황인 거야. 대신 그동안 허튼데 돈 안 쓰고 열심히 갚아서 빚은 없어. 예전보다 집사정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결혼해도 우리 집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줘. 너 가진 돈이랑 내 돈 합쳐서 단칸방에서 살면 어때? 너랑 나랑 연봉이 얼만데 둘이 모으면 2년이면 집 사겠다. 좋아. 근데 나도 지금 오빠한테 너무 속은 기분이라 무슨 말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 내가 확실히 결심할 수 있게 우리 둘 다 서로 통장 대출 내역 다 까서 보여주자. 그럼 나도 결심이 설 것 같아. 뭐? 통장 내역을? 구현아,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까봤자 별거 없다니까. 내가 너한테 뭘 더 속이겠냐, 어? 그러니까 확실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다 솔직하게 말했다면 거리낄 게 뭐가 있겠어? 그동안 감쪽같이 그 사람 사정을 몰랐기에 그 말이 와닿지 않았던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확실하게 서로의 통장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사람은 통장 보여주는 건 꺼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뭔가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 뭔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더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다면 오늘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만약에 오늘 이후로 내가 다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야. 하지만 기회 줬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고민은 해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남자친구는 제 단호한 말에 한참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후 우리는 치사하지만 서로에게 계좌 통합정보 조회를 해서 한원의 모든 계좌 내역과 대출 내역 등을 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이상한 느낌이 들어맞았습니다. 이 사람 대출 내역을 보는데 황당하게도 3억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더군요. 아니, 집도 없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본인도 저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본인 입으로 먼저 털어놓더군요. 아, 오늘 내가 아주 너한테 탈탈 털리는구나. 사실은 얼마 전 네가 인사 왔던 우리 집 말이야. 나랑 형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근데 형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입주할 때 대출을 받았거든? 여유자금으로 형도 도와주고 부모님 원래 있던 대출로 하나로 모은 거야. 뭐? 그러니까 오빠랑 아주버님 공동 명의인데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지? 지금 대출이자 갖고 있는 사람도 오빠라는 거고? 근데 어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오빠네 식구들 전부 차남한테 목매고 사는 거잖아. 당장 대출이자 못 내면 오빠네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럴 일은 없지. 내가 그래도 받는 월급이 일정하잖아. 형이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보태주는 거지만 사정이 나아지면 같이 갚기로 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신용 불량자이라 앞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어. 대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랑 형이 상속받을 거야. 내가 대출금 갚는 지분은 당연히 내 몫일 거고. 집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내가 주식이나 코인한 것도 아니고 집값은 조금이라도 오를 게 확실하잖아. 절반 이상은 내 명의니까 혹시 한참 뒤에 팔게 되더라도 내가 돈 버는 거니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말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나한테 말 안 한 거 없는 거지? 나 더 알았다가는 정말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저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사실을 알아서 머리가 어지랄 지경이었습니다. 일절 말이 없다가 결혼하자고 하면서 돈 없는 현실은 물론 남자친구의 대출까지 알게 되니 이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급기야 이 남자를 알아온 시간과 사귄 기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뭘 보고 만났나 하는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철 모르는 20대도 아니고 어느 정도 눈이 높아진 30대, 굳이 이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루던지 아니면 취소해야겠다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결혼까지 고민하자 남자친구는 저를 한참 동안 설득했습니다. 소연아, 진짜 걱정하지 마. 이제는 정말 너한테 숨기는 거 일절 없어. 명세할게. 더 심한 거 있으면 네가 파혼하재도 좋아. 저는 고민 끝에 그래도 이 사람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시댁 때문에 우리가 피해볼 일은 없을 거라는 말에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 대출금 갚는 건 남자친구 말대로 나중에 집 팔면 챙길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한참 동안 돈이 묶여야 하니 그건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저도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 돈이 없으니까 우린 예단이고 예물은 안 하는 걸로 해. 해야 한다면 양가 부모님 양해 얻어서 아주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 어머니도 원하시는 바야. 걱정 마. 또 바라는 거 있어?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두 사람 수입은 한 사람이 관리했으면 해. 물론 수입이 많은 쪽이 하는 게 좋겠지? 양가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용돈이랑 생활비 전부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싶다는 말이야. 동의할 거지? 그래, 알았어. 그런 조건이라면 오케이야. 나도 결혼하면 돈 관리는 와이프한테 맡기려고 했어. 어려운 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소연아, 사실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집 살 때 내 도움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 네가 안다는 것도 비밀로 해주라. 시어머니는 그래도 예비 며느리 보기에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아 집 마련했다는 게 흠잡힐 수도 있는 일인 건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자친구 말대로 모른 척 해주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지만 심란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차남에게까지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던 시댁이라면 결혼할 때 당연히 도움은 기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막상 결혼 준비를 계속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돈이 없다는 것과 모르던 대출이 있다는 건 저의 예상 밖이라 막막했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우리 집에서 당분간 얹혀 살며 돈을 모아야 하나 진심으로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딸이 친정에 살면 우리 부부보다는 부모님이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엄마가요. 원래 식구가 하나만 늘어난다고 해서 일이 한 사람만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당장 우리들이 가진 돈을 탈탈 턴다고 해도 회사 근처는 원룸 월세나 겨우 얻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이러다간 처음부터 큰 빚을 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고요. 생각할수록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한 남자친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자기 돌팍으로 결혼을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하겠다 말씀은 드려놨는데 아무런 진행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으니 하루는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소연아, 너 요즘 고민 있지? 결혼 준비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니? 힘든 거 있으면 말하랬잖아. 엄마는 너 딱 보면 알아. 고민도 여럿이서 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니까 일단 엄마한테라도 솔직히 말해봐. 제가 한숨을 쉬며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엄마도 주의 깊게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엄마도 최서방이 그렇게나 돈이 없었냐며 놀라시더라고요. 엄마, 나는 최서방이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아마 그동안 나한테 티 안 내고 나름 힘들었나 봐. 지금 돈은 없지만 우리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모을 거라고 나 설득하더라고. 근데 막상 준비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서 그러지. 신혼집 때문에 그랬구나. 소연아, 그럼 엄마가 전세금을 좀 보태줄 테니까 몇 년 안에 너희들이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살 때 보증금 빼줄래? 엄마 아빠가 여유가 많다면야 그냥 주고 싶지만 노후자금으로 빌려주는 거니까 일단 보증금으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되잖아. 엄마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월세 얻으면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잖니. 그래도 큰돈 묶어놓으면 엄마 아빠도 손해잖아. 어디 도망가는 돈 아니고 보증금인데 뭐. 괜히 미안하다고 거절하지 말고 이번에는 엄마 말대로 해. 엄마가 너 시집 가는데 더 보태주고 싶어도 못해서 미안한 걸.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엄마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뿐이었고 현실은 도와준다고 하는 엄마 말에 솔깃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매달 은행이자라 생각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안 받으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결국 부모님 도움을 빌리게 된 이 상황이 너무 죄송스럽고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말대로 기왕 결혼 결심한 거니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 빌려주신 돈 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혼수와 결혼 비용은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돈 안에서 어떻게든 맞춰보기로 하고 예산을 짰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어느 정도 구색 맞춰 준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사소하게 부딪히는 것들도 많았어요. 시댁에서는 처음에는 신혼집 보증금을 친정 부모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 아시고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몇 년 후에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니 비아냥거리셨어요. 2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주는 줄로 아셨던 모양입니다. 예물이니 예단이니 간소하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아시고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김을 넣기도 하셨고요. 보태주는 거 없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예비 남편과 몇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비교적 서로 양보하고 참아가면서 헤어지려는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돈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약간 찝찝하게 남아 있었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 일 잊고 양가 부모님 만날 상견례 날짜를 잡은 우리는 상견례 전에 부모님 의견 조율을 해서 그해 가을로 결혼 날짜도 대충 정했습니다. 신혼집 문제도 해결되고 결혼 날짜도 결정을 하고 나니 진짜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서 조금은 설레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해지는 일이 생긴 건 상견례를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안심한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날은 하필 남자친구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회사와 멀지 않아 저는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 남자친구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무렵부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남자친구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참으로 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웬 건달처럼 보이는 사내들에게 남자친구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뭔가 모르게 남자친구가 쩔쩔매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남자친구와 그 무리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일단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뭔데? 당신들 뭐예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건데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더군요. 소연아, 저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일단 너 지금 다른 데 잠깐 가 있어. 내가 이 사람들 보내놓고 설명할게. 그런데 건달 같은 사람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만 이러더군요. 아, 가만 보니 아가씨가 이 사람 애인이요? 이놈 이제 보니 엄청 웃긴 놈이구만. 남의 돈 쓰고 안 갚는 죄 여자를 만나? 여자는 공짜로 만나지 않을 거 아니야.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볼 텐데. 그럴 돈 있으면 빌려간 돈 갚을 여유는 없냐 이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갚을 돈이라뇨? 은행에서 돈 빌려서 안 갚는다고 이런 건달들이 와서 돈 갚으라는 소리를 하나요? 분명 남자친구가 돈을 빌렸다는 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모든 걸 체념한 듯 아예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군요. 지금 혹시 이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하셨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저씨? 저한테 바른 대로 말해주세요. 아가씨는 애인이라면서 남자친구 놈이 사채 쓰고 안 갚아서 시달리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다면 이제 보니까 이놈이 아가씨를 속였구먼요. 이놈이 우리 돈 끌어다 쓴 게 8천인데 이자가 1,800이요. 조금 있으면 1억 되니까 그동안 안 갚은 이자 일부라도 갚으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아야 말이지.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 내가 대출 약정서도 가져왔으니까 한번 봐요. 이번 주 안으로 이자 준다길래 안 줄 거 대비해서 각서 하나 받았어요. 우리도 돈 못 받을 거 대비책은 있어야 하니까 말이오. 그러더니 저에게 남자친구가 돈 빌릴 때 썼다는 약정서와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무슨 신체 포기각서인지 뭔지를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저는 일단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어질어질했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지 간에 중요한 건 남자친구는 결국 가장 중요한 말을 저에게 솔직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질 나쁜 사채업자들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 남자친구 변명을 듣기도 싫었습니다. 소연아, 사실은 담보대출 받고 나서 형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금방 줄 수 있다길래 사채를 좀 썼거든.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번 주 안으로 형이 꼭 돈 마련해준다고 했어. 너 신경 안 쓰이게 내가 다 처리할게.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뭐? 사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더 속이는 거 있다면 용서 못한다고. 더 변명할 필요 없어. 난 사채 빚 오빠랑 결혼해서 갚을 생각 없거든? 내가 뭘 얼마나 더 배려해줘야 해? 1억이란... 3억도 숨 막혔지만 그나마 아파트 담보로 참아준 건데 뭐? 사채? 오빠 정말 대책 없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우리 집에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오빠도 알아서 수습해. 더 할 말 없으니 갈게.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가려고 하니 건달 아저씨들이 그 인간을 제지하더라고요. 그쪽은 우리랑 할 말이 있으니 확실히 하고 가야지. 보아니 저 아가씨랑은 이제 쫑이구만. 하여간 사채 쓰는 것들은 전부 진실된 놈들이 없어. 우리가 빌려주면서도 사람 못 믿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그 인간 있는 곳을 벗어났습니다. 살다 살다 내가 이런 꼴을 볼 줄은 몰랐네요.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파혼을 선언하고 돌아온 저는 그날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며 당장 그놈 와서 무릎 꿇고 사과시키라고 하실 만큼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지만 결혼 전 알게 된 걸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고 결혼 생각은 싹 접었습니다. 제가 그 집 부모에게 곤란한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 둘만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신혼집도 계약 전이라 큰돈 든 게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이상하게 분명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인간 모습을 떠올리니 오만정이 다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간사한가 싶을 정도로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파혼 선언 후 남자친구 놈은 집요하게 저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만나서 정리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헤어지면 그만이지 정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 풀에 나가 떨어지겠거니 생각했는데요. 황당하게도 그 집 엄마가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집 주소는 어찌 알았는지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면 나오라고 성화를 하더군요. 안 그럼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겠다고 협박하길래 그러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만나야 끝날 것 같아서 일단 나오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심지어 혼자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달았으면 이렇게 몸소 우리 집 앞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놈 엄마가 저를 아주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더니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름도 안 부르고 아예 야라고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한 거 정말이니? 어? 정말이냐고. 우리 아들이 너보다 못한 게 뭐라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퇴짜를 놓는 거야? 그래, 내가 사는 집 사실 우리 아들 놈들 명의고 대출도 영석이가 받아서 해준 건 맞아. 내가 자존심에 너한테 말을 못했다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 집에 어디 도망간다든? 놔두면 다 니들 거 되는 거 아니냐. 집 대출은 돈 버는 대출인 거 몰라? 부모가 집 산다고 아들이 대출 받아준 건데 이걸로 파혼한다고? 내가 이대로 파혼하면 너 가만 놔둘 것 같니? 사채빚 얘기는 쏙 빼놓고 집 대출만 말하길래 저는 이 사람 엄마가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이미 알고 있었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파혼하려는 건 어머니 아들이 사채빚 1억이 있다는 거 알아서라고요. 혹시 영석 오빠가 아주버님 때문에 사채 끌어다 쓴 거 알고 계세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정말 금시초문이었는지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뭐? 사채? 우리 영석이가 말이냐? 난 몰랐다. 설마 그럴 리가. 그놈이 사채까지 끌어다 쓸 놈이 아닌데 대체 뭐 때문에 그랬지? 글쎄요. 그 사람 말로는 어머니 잘난 장남 사업자금 필요하대서 급하게 빌려줬다는데요. 어머니 큰아들한테 물어보시죠. 동생 앞날 막은 장본인이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직접 사채업자한테 확인한 거라고요. 저는 얼마 전 사채업자가 보여줬던 남편의 대출 약정서와 신체 포기각서를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로 저에게 매달리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예, 소연아. 너 정말 우리 아들 이대로 놔둘 건 아니지? 한두 푼도 아니고 이자까지 1억이라니. 그 큰 돈을 대체 무슨 수로 갚아? 이거 갚으려면 우리 집 도로 팔아야 해. 집값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팔면 손해인데. 그러지 말고 결혼해서 당분간만 네가 같이 갚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다오. 너희가 결혼만 하면 나는 일절 너한테 간섭 같은 거 절대 안 하마. 제발 부탁이야. 사채를 끌었었다는 아들이 잘못될까 걱정되는지 다급한 마음에 저에게 같이 갚아달라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입장 바꿔서 제가 쓴 사채를 아들이 갚으라고 하면 그리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을 버벅거리며 변명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건 이 경우랑 다르지. 우리 큰아들은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는 사정 좀 봐줘. 내가 빨리 정리하라고 재촉하마.
어머니도 못하시는 걸 저랑 우리 부모님한테 강요하시면 쓰나요? 그리고 금전 문제 속인 거 일단 용납 못해요, 저. 왜 제가 결혼해서 남편 빚을 같이 갚아야 하죠? 제가 쓴 돈도 아닌데 왜 갚아야 하냐고요. 어찌 보면 영석 오빠도 참 불쌍하네요. 형 치닥거리에 부모 치닥거리까지 하느라 장가도 못 가니까요. 어쨌든 이런 사실 알고 시집올 여자 없으니까 가족 일은 전부 정리하세요. 아님 평생 아들 피 빨아먹고 총각으로 늙어 죽는 꼴 그냥 보시던가요. 얘 소연아. 기왕에 네 친정에서 집 보증금 도와주시기로 한 거 말이다. 그거 일부라도 빌려주면 사채빚 해결하고 내가 집을 팔아서 돌려주마. 그럼 되는 거니? 그러니까 파혼한다는 건 취소해줘. 파혼 취소라는 말도 웃기네요.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번복은 없어요. 이미 우리 집 부모님들은 전부 다 아셨고요. 그 빚을 내일 당장 갚는다고 해도 이 결혼을 시킬 생각 없으시답니다. 우리 영석이가 지금 일주일 넘게 사람 꼴이 아니야. 어쩐지. 회사에서 휴가 냈다고 일주일 동안 나가지도 않더니만 사채업자들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도 영석 오빠가 어지간히 효자라 어머니께는 말 안 했나 보네요. 어쨌든 더 이상 사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도 불편합니다. 파혼 납득하시는 걸로 알고 저는 이만 갈게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오랜 실랑이 끝에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카페 밖으로까지 따라 나오셔서 저를 붙잡으셨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매달린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사자가 와서 석고 대죄를 해도 파혼할 일인걸요. 그날 이후 얼마간 두 모자에게 시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얽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니 뭐니 난리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그야말로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파혼 후 저는 아직까지는 남자 만날 생각조차 안 납니다. 좋은 인연이 생긴다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남자라는 동물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알지만 글쎄요. 치가 떨린다고 해야 하면 이해하실까요?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큰 인생 공부 한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남자 보는 눈은 한 단계 성장했으니까요. 저의 파혼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혼분들에게 당부하자면 결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에 금전 문제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건강 문제와 과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다음에 결혼한다면 배우자의 금융 관계와 건강 진단서, 그리고 범죄 경력 확인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려고 해요. 물론 제 것도 상대에게 제공할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극복 못하는 게 저 세 가지라는 것 명심하세요. 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이요? 숨겨놓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면 사랑으로 극복 가능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요. 저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범죄자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픈 남편 병수발 하는 것도 당연히 싫고요. 저는 파혼 사연을 참고해서 다른 분들은 저 같은 황당한 일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